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공휴일이죠. 저희들은 방송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런지요, 저희 DB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새벽 0시 이후에 딱 2명 계십니다. 신경숙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재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오프닝 멘트에서부터 조합원 가입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한 사진을 보면서 몸짓으로 이상한 신용까지 했던 새누리당의 한성교 의원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한 사진을 봤던 국회의원들이죠. 물론 그 정점에는 우리의 위대하신 78세 노인 박희태 영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전통을 이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또 금발의 비키니 여인을 보다가 들켰습니다. 변명이 우습더라고요. 휴대폰으로 환노이 기사 검색을 하다가 뭘 잘못 눌러서 그게 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휴대폰에서 뭘 잘못 누르면은 그런 금발의 비키니 사진이 튀어나오는 것인지, 권성동 의원의 휴대폰 저도 갖고 싶습니다. 삼성 갤럭시입니까? 갤렉입니까? 아니면 애플 아이폰입니까? 애플 아이폰은 엉덩이에 깔고 앉으면은 휘어진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아주 대문짝만하게 썼더라고요. 네, 별 얘기 다 합니다. 라디오 백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이 합병을 했죠. 합병하자마자 카카오톡의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사용자들이 대거 이탈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를 대처하는 다음 카카오의 자세, 저는 그렇게 봅니다. 페이스북에서 다음 카카오의 대주주이죠.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창립자이기도 했던 이재용 씨가 아마도 카카오톡의 대처 방법에 대한 어떤 분의 비판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써서 욕을 있는 대로 쳐먹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가 어떤 댓글을 썼느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탓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시민 혹은 기업을 탓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구태다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사찰을 한 검찰의 잘못이지, 검찰에 저항하지 못한 힘없는 기업이 무슨 잘못이냐. 그런 검찰을 갖다 욕을 해야지 자기들을 욕하는 것은 구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심한 얘기죠. 그래, 그 힘이 없어서 카카오에서는 법무팀을 동원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그 내용 범위를 직접 찍어서 검찰에게 넘겨줬습니까? 어제 한 방송이 보도한 것이 SNS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카톡 법무팀이 검찰이 제시한 혐의점을 직접 분류해서 그걸 검찰에 넘겨줬답니다.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카톡 법무팀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카톡의 법무팀이 그 대화 내용 중에서 검찰에 넘겨줘야 될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선별해서 그걸 넘겨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카톡 법무팀이 영장 집행을 대신했던 겁니다. 검찰 쪽에서는 아니 그 서버를 어떻게 다 압수수색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모양이긴 한데요. 그래서 밤새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카카오톡은 검찰의 일까지 지금 대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카카오톡을 이탈해서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람들의 숫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카카오는 그 방송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만은 아무리 부인해 본들 이미 열차는 떠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김재섭 기자가 현장 칼럼을 썼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합병한 기업 다음 카카오의 의장은 김범수 씨인데요. 그 김범수 의장의 침묵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다음 카카오의 대처는 정말로 수준 이하였습니다. 지금 트위터는 미국 FBI가 트위터도 미국 FBI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런저런 정보 요청을 많이 합니다. 트위터 정보 요청에 응하죠. 그러나 그 정보 요청한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미국 FBI가 공개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가하니까 트위터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기업의 보안에 대한 자세,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침묵 언제까지 갈 것인지
한겨레신문 김재석 기자의 칼럼 들어보시죠.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발표로 촉발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팽배하다. 오죽하면 줄줄이 사이버 망명에 나서고 있을까. 덩달아 우리나라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 카카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하루 다운로드 수에서는 카카오톡이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따라잡히는 모습이다. 따라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카카오톡은 저 12, 15위로 내려받고 텔레그램의 1위, 2위, 3위를 쓸고 있는 중입니다. 텔레그램은 최소한 보안 문제에 관한 한은요, 정말 다음 카카오가 본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화 내용이 서버 자체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남에게 공개하기 싫을 경우에는 비밀 대화, 시크릿 챗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시크릿 챗에서는 설정하기에 따라서 2초 내지 5초마다 대화 내용이 사라지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대화를 나누는 쌍방이 자기의 대화 내용이, 자기의 사사로운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그런 안심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운로드 수에서 카카오톡이 텔레그램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음 카카오 역시 사이버 검열 논란의 피해자인데도 다음 카카오를 바라보는 이용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심지어 욕까지 듣고 있다. 검찰의 눈치를 살피며 이용자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3월 미국 국가안보국이 감시 대상에게 페이스북으로 위장한 감시 프로그램을 심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인터넷의 미래를 망가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시 페이스북은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범죄자를 막는다고 생각했지 우리 정부를 상대한다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정부가 하는 일을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 국민은 최악의 상황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정부를 성토한 뒤 페이스북은 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누리꾼들의 갈채가 쏟아졌다. 그렇습니다. 사실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 검찰이 무심코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심코가 아니라 카카오톡 이런 걸 이용해서 유언비어 퍼뜨리면 니들 다 돼진다, 뭐 그런 공갈을 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인터넷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다음 카카오 망한다면은 그 1등 공신은 전적으로 검찰이요. 그리고 사실은 특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창조에 이제 놀고 있네라는 얘기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런 반면 다음 카카오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김재석 기자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죠. 다음 카카오는 어찌했는가? 이 업체 경영진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어떤 서비스도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텔레그램에 대한 국내 평가는 일부 과장됐고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 등 사뭇 무기력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당해 사이버 망명을 감행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정서와 온도차가 크다. 다음 카카오 쪽은 뒤늦게 회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꾸리기 전에 질문을 받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다음 카카오와 포털 업체들이 사이버 검열에 항의하고 거부 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사업 텃밭을 지키는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대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 촉발 이후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대거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 효과,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요, 눈짓만으로도 위축되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는 이미 1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300만 명을 넘으면 네트워크 효과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다음 카카오 쪽에서 보면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비상. 저는 오히려 300만 명이 빨리 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의 눈길이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입으로 쏠리고 있다. 그는 카카오톡을 직접 만들었고 지금은 다음 카카오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줄있는 망명으로 사업 텃밭이 무너지고 있는데 김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을 향해 뭐라 했다가 후환을 당할까 무서운 건지 사이버 망명 사태를 찬바람 한 자락에 낙엽 한 줌 날리는 것쯤으로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김범수의 침묵은 회사 임직원, 카카오톡 이용자, 투자자 모두에게 무책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주가 급락 중입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압수수색 영장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 직공 요청 건수가 박근혜 정부 들었으면도 수천 건에 이른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천 건입니다. 수천 건. 다음 카카오만 그러겠습니까?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라인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네이버 밴드도 벌써 이미 1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네이버가 시시하는 바람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최근에 저희 텔레그램 단체 톡에는요 2개의 네이버 밴드 망명팀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단체 톡을 만들어서 초청만 해놓으면요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네이버의 밴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청도 가능하고요. 도대체 이 나라를 창조경제로 이끌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야말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모독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이버 세계를 상시 검열하겠다는 검찰 그 창조경제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인터넷 업체의 CEO라면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만 합니다. 김범수 의장의 침묵이 언제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게시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좀 바꾸라는데도 안 바꾸시네요. 왕싸가지님. 왕싸가지님의 의견 광고도 있었는데요. 왕싸가지님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안 바꾸시니까 왕싸가지님. 오늘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부산 경남의 우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여러분들이 모감을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함께 가자고 해서 간다고 합니다. 가면은 조합원 배가 운동을 늘 하십니다. 실제로 이분 봉화마을 가서 자봉하면서 가입시킨 조합원들 많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혜님은 서울 남서부 협의회를 위한 모임 일정이 변경됐다고 공지 좀 해달랍니다. 16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늦은 저녁 7시 30분이고요. 서울 남서부 협의회를 준비하고자 작은 첫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대상은 서울 남서부 지역인데요.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되게 많습니다. 조합원님들이라고 하고요. 모임 일자는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모임 장소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카페 온헤어. 여기가 이 마포구 합정동 426-20 웰빙센터입니다. 지하 1층 국민카페고요. 연락처는 나는 삿바다 조합원님 010-6650-7642 010-6650-7642 연락을 주시면 된답니다. 서울 남서부 지역협의회 많은 참석 바랍니다.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하는데 한 3조 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 돈 때문에 정부하고 교육감들끼리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부가 뭐 어린이집을 벌모로 뭐 무상보육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어제 우리 뉴스K 노정면 국장의 클로징 멘트 들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진짜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3조 원에 가까운 돈 정부에서 대줘야 됩니다. 한겨레신문 오늘 사설로 무상보육은 박근혜의 공약 아니었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시도교육감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교육재정난을 들어 내년부터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지난달 3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복지 디폴트 선언 예고에 이은 또 다른 복지 충돌인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비난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집주인을 후들게 패는 꼴입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3살부터 5살 어린이의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은요, 모두 3조 9천억 원쯤 됩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합니다. 2011년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누리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버린 탓입니다. 게다가 교육재정의 복지부문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교육재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 부분에 대한 징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돈 쓸 곳은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교부금, 즉 교육청의 돈줄의 현 상황인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어린이 교육 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든 돈만 나오면 된다. 하지만 국가 보육 책임을 내걸며 무상 보육을 공약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선거 때 보육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걸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감의 공약이 아니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원칙을 직접 공언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분석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금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는 최경환의 공갈이 있긴 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 되고 나서 보육사업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즉 정부에서 돈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돈 안 줍니다. 돈 안 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볼모 운운하면서 그야말로 광란의 발언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원칙을 천명한 그 이후 이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짜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빚을 내서 일단 메우라는 뜻인데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물론 정부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감세는 그야말로 부자들, 기업들, 재벌들 감세는 무지막지하게 해놨는데 또 약속한 걸 그야말로 1%라도 지키려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담배세를 올리느냐 온갖 묘안을 짜내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 정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담배값 인상처럼 슬그머니 서민들 호주머니를 트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와 정세 등 예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부자들에게서 감세를 했던
부자 감세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어제 그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통계 나왔죠. 전 국민의 10%인 상위 계층이 그야말로 금융자산소득, 말하자면 배당소득이라든지 이자소득의 무려 70 내지 80%, 90%를 독식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안 걷으면 누구에게서 걷겠습니까? 그리고 재벌들에게 매년 10조 원, 20조 원 세금 깎아줬습니다. 재벌들이 그 깎아준 세금으로 일자리 늘립니까? 아닙니다. 사내유보금으로 잔뜩 수백조 원 쌓아놓고만 있습니다. 결국은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는 길만이 박근혜 정권이 그나마 남은 기간 국민들한테 욕 안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구리시 토평동의 의두머이 개발자님이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자금까지 납부 다 마치셨네요. 아마 이런 분은 틀림없이 월조합비 납부도 원스톱으로 하셨을 겁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지 않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비난받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K 같은 언론이 발전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셔야만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가입하신 조합원들은 매월 11,000원 미니멈입니다. 더 내시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최하 11,000원 월 조합비로 납부해 주시면은 정말 훌륭한 언론 앞으로도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칼럼은 정석구 한겨레신문 편집인이 한탄입니다. 이게 진짜 거의 한탄 수준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제목은 언제까지 감세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며 부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엉뚱한 얘기를 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야당은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 증세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세금을 둘러싼 논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서로 다른 논리를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세금이 갖는 이중성 때문입니다. 세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국가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죠. 세율을 낮춤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또한 이와 함께 소득 재분배와 계층 간 형평성 제고 기능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 복지에 사용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겁니다. 세금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입장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 세율 0%를 꿈꾸었던 대표적인 감세론자, 정확하게 말하면 저세율론자이다. 1994년 3월 취임한 강만수 재무부 세제실장은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조세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강 실장은 국제통화기금을 방문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저세율이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다. 가능하면 빨리 법인세를 0%까지, 소득세는 최대한 25% 전후로 내리면 국가 경쟁에서 이기고 결과적으로 소득과 고용과 세입이 동시에 올라간다는 논리다. 강만수의 논리. 그 논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복귀하면서 실제화됩니다. 대대적인 감세정책. 이걸 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감세정책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만수는 당시 25%였던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췄습니다. 이런 감세정책의 기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세론자들의 주장도 논리 자체로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폐쇄 경제가 아닌 개방 경제 체제에서는 국내 기업의 법인세율이 높으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감세론자들은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투자도 늘어나고 따라서 고용과 세수도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가 하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저세율로 단기적인 기업 수익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국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현실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저세율을 해가지고 돈을 잔뜩 벌게 해줬더니 국내 투자 안 합니다. 국내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있습니까? 그 벌어들인 돈은 뭐합니까? 쌓아놓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대기업들은 수조 원의 여윳돈을 쌓아두고도 국내 투자는 소극적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더욱이 감세 정책의 결과로 세수가 급감함으로써 국가 재정 적자 규모는 점점 커져간다.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43조 원이 늘어난 57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각종 복지 예산이 싹둑 잘려나간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줄이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감세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감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말하자면 그들이 주장하는 세수 확대와 경제 효율성 제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면 그러면 감세 정책을 포기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감세 기조를 고집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지지 세력인 대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끝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감세 정책의 효용성이 다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경제를 살린다며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을 쏟아붓고 기업 규제를 완화해봤자 나라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비 지출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나라 빚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50조 원 가까이 나라 빚을 늘려놓고도 모자라 또다시 나라 곳간을 거덜내려 하는 것이다. 그 근저에는 강만수 장관으로부터 본격화된 감세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철회하지 않고서는 경제 회생을 기약하기 어렵다. 무려 두 정권,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350조 원 가까운 나라 빚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마 그래서 김무성이가 다음에 정권 못 잡으면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보수 정당이 정권 잡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라를 곳간을 거들내는데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 야당도 정신 차려서 이 정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못하도록 단단히 감시의 눈길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LKH5439님이 듣다 보면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뉴스K 보름 정도 보다가 가입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국민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저희 집안 어른도 들으시는데요. 하루 종일 듣다 보면 하루 날가는 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뉴스K 시청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뭐 끝나고 나면 또 음악 프로 하나 더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들으시면서 즐기시면서 가입돼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UKMIN.TV 국민.tv 접속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은 접속하셔서 전화번호 나오면 전화를 직접 주세요. 사무국에서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저출산이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사교육비를 잡아야 된다는 하나만한 얘기긴 한데요. 요즘 이런 얘기도 귀합니다. 한국일보의 칼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분석 대상국 224개국 중 219위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일본을 제외하고 최하위다. 이 같은 직접적인 원인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 보편화로 결혼이 늦어지고 전세금 급등으로 인해 결혼을 위한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결혼을 한다 해도 육아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고 사교육비 역시 만만치 않아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유는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질 좋은 직장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못 봅니다. 돈을 많이 못 버니 자기 한 몸 지금 간수하기도 힘든 판에 집 마련해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애 낳고 기르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니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도 결혼 출산 동향 조사 및 출산력,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 한 명의 양육비로 월 평균 118만 9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8만 9천 원 가운데 오직 자녀를 위해 쓴 식료품비, 의복, 교육비 등은 68만 7천 원으로 이 가운데 사교육비가 약 3분의 1인 22만 8천 원을 차지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천 원으로 추산됐다. 2009년 2억 6,204만 4천 원보다 18%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애 하나 낳아가지고 대학 졸업시키려면 3억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국가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가 나오는 것이죠. 공교육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교육비 줄어듭니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공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정부는 현행 수학능력 시험을 대학 입학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신입생 선발권을 각 대학에 되돌려주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물론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이윤배 교수의 이 이야기 듣고 그렇게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해서 뭐가 정말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지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랑스처럼 육아와 교육은 정부가 모두 책임진다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대책이 있어야만 공교육도 정상화되고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이 정권 쳐다보면 희망이 없듯이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 망하기 전에.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